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 윤가은이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전기료 고지서와 월세 독촉장이 식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34세의 가은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경력이 부족하다며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내겠네. 가은이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눈에 띈 공고가 있었다. 급구 대기업 회장 전담 간병인 모집. 경력 무관,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연락처 10-XXXX-XXXX. 가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월급 500만 원은 그녀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거액이었다. 이런 좋은 조건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뽑혔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간병인 모집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대방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보러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뜻밖의 쉽게 면접 약속이 잡혔다. 가은은 기뻐하면서도 이상했다. 이런 좋은 조건이면 지원자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쉽게? 다음 날 오후 가은은 강남구 평창동의 대저택 앞에 서 있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부자들의 집이었다. 어서 오세요. 철문이 열리며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다. 명품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윤가은 씨 맞으시죠? 저는 최서연이에요. 회장님의 며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가은입니다. 가은이 인사하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현관,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면.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와본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던 가은은 복도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30년 정도 된 것 같은 사진 속의 젊은 남자가 2명의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쌍둥이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 저 사진은, 그건 회장님의 옛날 사진이에요.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거죠. 서연의 대답이 차가웠다. 손녀요? 네, 하지만 어릴 때 사고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은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다.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가은 씨. 서연이 부르자 가은이 정신을 차렸다. 죄송해요. 계속하죠. 회장의 방에 도착했다. 의료용 침대에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한도준 회장님이세요. 몇 달 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글쎄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네요. 서연의 말에는 어딘지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주로 하실 일은 간단해요. 수액 교체, 몸 닦아드리기, 침대 주변 정리 정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장님이 깨어나시거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면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서연의 말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당연히 그래야죠. 면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했다. 자격증 확인하고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다. 가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되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방은 2층 끝쪽에 마련해 두었어요. 가은이 짐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려는데 현관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 새로운 간병인이야? 남자가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 시선이 불쾌했다. 네, 윤가은입니다. 나는 한지후. 회장 손자야. 지우가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예쁘네.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물론 깨어나지 못하시겠지만. 지우가 음산한 웃음을 지었다. 지우야, 그만해. 서연이 아들을 말렸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다. 엄마,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한 건데. 할아버지는 이미 식물인간이야. 깨어날 가능성 제로. 가은이 섬뜩함을 느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럼 나는 들어갈게. 내일부터 잘 부탁해. 간병인 누나. 지우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죄송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서연이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빛도 차가웠다. 가은이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한 건 다행이지만 뭔가 이상한 집안 분위기가 신경 쓰였다. 그냥 돈만 벌자. 다른 건 상관없어. 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음 날 오전 가은은 짐을 들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2층 끝쪽에 마련된 방은 원룸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다. 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짐을 정리한 후 가은은 본격적으로 간병 일을 시작했다. 회장의 방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의료 장비들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은이 회장 곁으로 다가갔다. 의식을 잃고 있지만 어딘지 인자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얼굴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윤가은입니다. 의식이 없는 줄 알지만 가은은 정중히 인사했다. 수액을 교체하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던 중 회장의 팔에 오래된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어릴 때 다친 자국 같았다. 이 흉터는. 가은이 흉터를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남자아이가 절벽에서 떨어지며 팔에 상처를 입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 으악! 가은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심한 두통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가은 씨, 무슨 일이에요? 문이 열리며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소박한 옷차림에 친근한 인상이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저는 박순자예요.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네, 윤가은입니다. 순자가 가은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다. 첫날이라 긴장되시죠? 저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랬어요. 순자 씨, 이 집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 쭉요. 그럼 회장님을 잘 아시겠네요.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더욱 그러셨죠. 하지만 뭐예요? 아니에요. 일단 쉬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순자가 나간 후 가은은 다시 회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왜인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회장님, 저는 왜 이곳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왜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플까요? 가은이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의료 장비의 기계적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서연과 지후, 그리고 지후의 아내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가은 씨, 첫날은 어떠셨어요? 서연이 물었지만 그 관심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았다. 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어떠시던가요?
뭔가 특별한 반응이 있던가요? 지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요,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야. 지우의 말투가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의 넓은 정원이 보였다. 그런데 정원 한켠에 있는 작은 정자를 보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저 정자, 왜 이렇게 그리워 보이지? 가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처음 와본 곳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날 밤 가은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와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던 꿈. 그리고 절벽 근처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꿈. 꿈에서 깬 가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뭐지, 이 꿈은? 왜 이렇게 생생하지? 첫날 밤 가은은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가은이 저택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장의 방에서 간병을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꿈들은 계속되었다. 매번 같은 꿈 마이너스 어린 시절 누군가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 그리고 물에 빠지는 무서운 장면.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은이 평소처럼 인사를 하며 수액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명했던 수액이 오늘은 미세하게 뿌연 기가 있었다. 이상하네. 가은이 수액 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뭐 하는 거야? 지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아침부터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수액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확인은 무슨, 그냥 갈아주기만 하면 돼. 지우가 가은의 손에서 수액 봉지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새로 준비한 거 쓰라고. 지우가 다른 수액 봉지를 내밀었다. 똑같아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근데 지우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복도에 걸린 사진에서 본 손녀는. 지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너는 그냥 할아버지나 잘 돌봐.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만. 지우가 큰 소리를 쳤다. 다신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어? 지우가 나간 후 가은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왜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사람이 예민해지는 걸까? 오후 가은은 회장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다. 팔의 흉터를 보던 중 또 다른 흉터를 발견했다. 등 뒤쪽에 길게 난 상처 자국이었다. 이 흉터는 또 뭐지? 그 순간 가은의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다. 오빠, 오빠. 어린 여자아이가 절벽 근처에서 울고 있었다. 그 밑에서 남자아이가 날카로운 돌에 등을 다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괜찮아, 가은아. 울지 마. 남자아이가 아픈 것도 있고 여자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으악. 가은이 다시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 남자아이가 지금의 회장과 같은 얼굴이었다. 가은 씨. 순자가 급히 달려와 가은을 부축했다. 또 머리가 아프세요? 순자 씨.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 기억이. 어떤 기억이요? 가은이 방금 본 환상에 대해 말하자 순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런 기억이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회장님 같았어요. 어릴 때 무슨 말이에요. 순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가은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가은 씨,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살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고아원이요? 언제부터요? 5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5살. 그럼 혹시
순자 씨,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순자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 정말로 손녀가 있었어요. 쌍둥이 손자, 손녀였죠. 하지만 30년 전 손녀가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네, 당시 5살이었는데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시신을 찾지 못해서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도 몰랐죠. 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손녀의 이름이 한가은이었어요. 가은이 숨을 헐떡였다. 자신의 이름과 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제 성은 윤씨고. 가은 씨, 혹시 어릴 때 다친 상처 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은이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뚝에 길게 난 흉터가 드러났다. 이거요? 어릴 때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맞아요. 손녀님도 팔에 똑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오빠랑 같이 절벽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순자야, 뭐 하는 거야?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부인님. 가은 씨가 어지러워하셔서. 어지럽다면 방에서 쉬어야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있었다. 네, 죄송합니다. 가은이 고개를 숙였다. 가은 씨, 당신 일에만 집중해요.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서연이 나간 후 순자가 가은에게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이 집 사람들은 손녀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해요. 왜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그날 밤 가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자신이 정말 회장에 실종된 손녀일까? 하지만 성이 다르고 고아원 기록도 있는데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 1층 부엌으로 가던 중 회장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가은이 살그머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지우가 회장의 수액을 바꾸고 있었다. 이상하네. 왜 밤에? 더 자세히 보니 지우가 주사기로 수액에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가은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갑자기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가은이 급히 숨었지만 지우가 문을 열고 나왔다. 가은이? 아, 물 마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시간에? 지우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목이 말라서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밤에 돌아다니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지우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회장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움직임이 없었다. 회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은이 회장의 손을 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장의 눈이 살짝 떠졌다. 회장님. 하지만 곧 다시 감겼다. 꿈이었을까? 가은아. 분명히 들렸다.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회장님, 저를 아세요? 하지만 더 이상 반응은 없었다. 점심시간 가은은 순자를 만났다. 순자 씨, 제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일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 증거가 있나요? 순자가 망설이더니 주위를 살핀 후 말했다. 회장님 서재에 손녀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옷, 장난감, 그리고 태어날 때 찍은 발자국까지. 발자국요? 네, 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만약 정말 손녀님이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재는 평소에 잠겨 있어요. 하지만 서연 부인이 외출한 틈에 그때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왔다. 지후의 목소리였다.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가은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또다시 강렬한 기억이 떠올랐다.
가은아, 여기 숨어. 쌍둥이 오빠가 자신을 서재 책장 뒤에 숨겨주고 있었다. 밖에서는 어른들의 큰 소리가 들렸다. 도준이는 어디 있어? 가은이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 헤맸다.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가은 씨. 순자의 목소리에 가은이 정신을 차렸다. 또 기억이 났어요. 이 서재에서 누군가가 저를 숨겨준 기억이.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손녀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고아원에 있었을까요? 왜 성이 다르죠? 그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아요. 누가요? 순자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다. 그날, 손녀님이 사라진 날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회장님이 크게 아프셨고 사업도 어려워지셨어요. 그리고 서연 부인 가족이 이 집의 실권을 잡게 되었죠. 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자신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순자 씨, 제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상속권 문제예요. 만약 손녀님이 살아계시다면 지우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럼 지우가 제가 진짜 손녀인 걸 알면 위험해질 거예요. 그날 밤 가은은 잠들기 전 자신의 팔목 흉터를 다시 살펴봤다. 회장의 흉터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 꿈들, 기억들. 내가 정말 한가은일까? 한도준 회장의 손녀일까?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 정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가은은 불안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잠들어갔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복도에서는 누군가가 그녀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은이 저택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면서 기억은 점점 선명해졌지만 동시에 지우의 감시도 노골적으로 심해졌다. 가은 누나, 오늘 기분이 어때? 지우가 술에 취한 채 회장의 방에 들어왔다. 오전 10시인데도 이미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지우 씨, 회장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할아버지. 하하, 할아버지는 영원히 잠들어 계실 거야. 지우가 비웃으며 회장의 침대 근처로 다가왔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사실인데. 그냥 식물인간이잖아. 지우가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우야, 뭐 하는 거야? 서연이 들어와 아들을 말렸다. 엄마, 이 간병인 누나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 자꾸 이상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 이상한 것들이요? 가은이 반문했다. 응, 할아버지 흉터라든가 옛날 사진이라든가. 너 혹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착각이요? 이 집 손녀인 줄 아는 거 아니야? 하하. 지우가 큰 소리로 웃었다. 지우야, 그만해. 서연이 아들을 제지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다. 엄마, 왜 말려? 사실을 말하는 건데. 손녀는 죽었어. 30년 전에 강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지후. 서연이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다.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그냥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일 뿐이야. 지우가 가은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혹시 손녀님이 정말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럴 일은 없어. 절대로.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은 없다니까. 지우가 갑자기 고함을 쳤다.
손녀는 죽었어.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가은만 그것을 봤다. 지후야, 진정해. 서연이 아들을 달랬지만 지우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엄마, 이 여자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있어.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다니. 해고시키라고. 다른 간병인을 구하자고. 하지만 가은 씨는 일을 잘하고 있어. 일은 무슨.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해. 지우가 가은을 노려보았다. 너 정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말이야. 지우가 나간 후 서연이 가은을 바라보았다. 가은 씨, 지우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과거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지만 이 집에는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굳이 들춰내지 마세요. 서연도 나가자 가은은 회장과 단둘이 남았다. 회장님, 정말 저를 아시나요? 회장의 눈꺼풀이 또다시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오후 가은은 정원을 걷고 있었다. 그 정자 근처에 다가가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 나 무서워. 5살 가은이 정자에서 울고 있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그녀를 달래고 있었다. 괜찮아, 가은아. 오빠가 지켜줄게. 정말? 응, 약속해. 오빠는 가은이를 평생 지켜줄 거야. 평생 지켜준다고 했는데. 가은이 중얼거리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또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 지후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술 냄새 대신 담배 냄새가 났다. 지후 씨. 야, 너 진짜 이상한 여자야. 처음 와본 곳에서 무슨 추억에 젖어 있어? 너는 뭐야? 설마 정말로 자신이 이 집 손녀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우가 가은에게 다가왔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손녀는 내가. 지우가 말을 멈췄다.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지우의 표정에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다. 지우 씨, 혹시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왜?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뭘 알고 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꾸 이상한 기억들이. 기억? 지우가 갑자기 가은의 팔을 세게 잡았다. 아파요. 무슨 기억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절벽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요. 지우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그만해. 지우가 소리쳤다. 그런 기억은 다 착각이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은 없어.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지우가 가은을 밀쳤다. 가은이 비틀거렸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 집에서 함부로 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지우가 떠나자 가은은 팔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지우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다. 마치 무엇인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가은은 또 잠들지 못했다. 지후의 위협적인 태도가 신경 쓰였다. 새벽 1시쯤 목이 말라 부엌에 가려다가 회장의 방에서 또다시 인기척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문틈으로 살펴보니 지우가 또 수에게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가은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지우가 주사기로 약물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겼다.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돌아섰다. 누가 거기 있어? 가은이 급히 숨었지만 지우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가은이지? 나와. 가은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났다. 또 너야?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은 반대편인데? 지우가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혹시 뭔가 봤어? 아니요, 아무것도.
지우가 가은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다. 핸드폰 줘봐. 왜요? 줘보라고. 지우가 가은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가은이 저항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요. 조용히 해. 집안 사람들 깨워. 그때 회장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으, 으. 두 사람이 동시에 회장의 방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미약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우가 당황했다. 회장님. 가은이 달려가 회장을 살폈다. 회장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가은. 회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가은의 이름을 불렀다. 지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지금 깨면 안 돼. 지우가 또 다른 주사기를 꺼냈다. 지우 씨, 뭐 하는 거예요? 닥쳐.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지우가 주사기로 회장에게 약물을 놓으려는 순간 가은이 그의 팔을 잡았다.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다시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지우가 머리를 감쌌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완전히 떠졌다. 비록 초점은 없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가은. 내 가은. 회장이 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가은이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너구나. 내 손녀. 할아버지. 가은도 모르게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다. 지우가 이 장면을 보며 치를 떨었다.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지우가 다시 다른 약물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회장은 점점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지후.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할아버지. 지우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너, 뭘 하고 있었니?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심의 뉘앙스가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깨진 주사기와 약물병들이 증거였다. 가은아. 회장이 다시 가은을 불렀다. 네, 할아버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회장의 말에 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다. 30년 만의 재회였다. 할아버지, 저도 계속 그리웠어요. 우리 가은이가 돌아왔구나. 지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은 물 건너갔어. 가은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지후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사라지게 해야 해. 이번엔 확실히. 회장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기 전에 지우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30년 전처럼 다시 한번. 가은아. 조심해야 한다.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이미 위험은 시작되고 있었다.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서연과 지우는 노골적으로 불안해했고 가은을 향한 적대감도 더욱 심해졌다. 어머님,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가 진료를 마친 후 서연이 급하게 물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희망 섞인 기대감이 있었다. 가능성은 있죠. 뇌출혈 환자는 재발 위험이 높으니까요. 의사가 나간 후 서연과 지우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가은은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하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우의 목소리에 음험함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가은이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무슨 조치?
엄마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가은이 소름이 돋았다. 지우가 자신을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일까? 그날 오후 가은은 회장의 방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다. 회장은 깨어 있었지만 아직 말을 많이 하기는 어려워했다.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고마워, 가은아.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가은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손녀 맞나요?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널 잊을 수 있겠니? 회장이 가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왜 30년 동안 찾지 못하셨어요?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 일은 복잡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지후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깨어 계시네요. 지후의 표정은 억지로 지은 미소였다. 지후야, 너.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다.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예전 기억들이 잘 나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뇌출혈 후에는 기억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해서요. 지우의 눈빛에 간계가 있었다. 내 기억은 멀쩡하다. 회장의 대답에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30년 전 일도 기억하세요? 지후야. 가은이 끼어들었다. 할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그런 질문을. 너는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께 여쭤보는 거야. 지우가 가은을 노려보았다. 30년 전. 가은이가 사라진 그날. 회장이 말을 시작했다. 지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 그런 슬픈 기억은 아니야. 말해야 해. 진실을. 할아버지. 지우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다. 피곤하시잖아요. 쉬세요. 지우가 강제로 회장을 눕혔다. 지우 씨, 뭐 하는 거예요? 가은이 항의했지만 지우는 이미 회장에게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주사기는. 가은이 자세히 보니 지우가 준비한 주사기 안의 액체가 평소와 달랐다. 맑은 수액이 아니라 미세하게 뿌연 물질이 섞여 있었다. 잠깐만요. 가은이 지우의 팔을 잡았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액이야. 뭐가 문제야? 수액이 아니에요. 색깔이 이상해요. 지우가 당황하며 주사기를 감추려 했지만 가은이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너 뭘 알고 있어? 제가 뭘 알긴요. 하지만 이상해요. 매번 할아버지가 깨어나려고 하면 그런 주사를 놓으시잖아요. 지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럼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그 주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은이 과감하게 도전했다. 그 순간 회장이 미약하게 말했다. 지후야. 그건. 할아버지는 쉬세요. 지우가 급하게 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가은이 필사적으로 막았다. 안 돼요. 할아버지께 이상한 걸 주사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뿌연 액체가 바닥에 흘렀다. 망했어. 지우가 머리를 감쌌다. 지우 씨, 도대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약이죠. 가은의 추궁에 지우가 완전히 당황했다. 너 어떻게? 매일 밤 몰래 수액을 바꾸는 것도 봤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증거가 있어? 지우가 오히려 역공을 가했다.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하지만 가은은 이미 며칠 동안 의심을 품고 있었다. 지우의 행동, 수액의 이상한 색깔,
그리고 회장이 깨어날 때마다 급하게 주사를 놓는 패턴까지. 순자 씨. 가은이 복도로 나가 가정부를 불렀다. 왜요? 순자가 달려왔다. 순자 씨, 지우 씨가 할아버지께 이상한 약을 주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순자가 놀라며 회장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지우가 바닥에 흘린 액체를 청소하고 있었다. 지우 도련님,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 지우가 윽박질렀다.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가. 하지만 순자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련님, 혹시 회장님을 일부러. 입 닥쳐. 지우가 순자에게도 고함을 쳤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이 여자들이 나한테. 지후야, 진정해. 서연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가은과 순자를 노려보았다. 당신들 뭘 봤어? 서연 씨, 지우 씨가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야. 알겠어? 위협적인 분위기에 순자가 위축되었지만 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할아버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약을. 증거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바닥에 흘린 건 그냥 수액이야. 다른 건 내가 상상한 거고. 하지만은 없어. 그리고 가은 씨, 당신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 서연의 위협에 가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가은은 잠들지 못했다. 분명히 지우가 회장에게 이상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가은은 결심했다. 다음 날 밤 지우가 또다시 약물을 투여하러 올 때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기로 했다. 새벽 2시 예상대로 지우가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은은 문틈으로 핸드폰을 내밀어 녹화를 시작했다. 지우가 수액봉지에서 일부를 빼내고 다른 주사기로 뿌연 액체를 주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하지만 그 순간 지우가 뒤돌아봤다. 누구야? 가은이 급히 숨었지만 지우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 있었는데. 지우가 복도로 나왔다. 가은이야? 너지? 가은이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와. 알고 있어. 하지만 가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지우는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휴. 위험했어. 가은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우가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 완벽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하지만 문제는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알아야 했다. 다음 날 가은은 순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순자 씨, 이걸 보세요. 가은이 동영상을 보여주자 순자가 경악했다.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군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약물이 뭔지 알아봐야 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순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 친구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들키면 우리 모두. 그래도 해야 해요. 할아버지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은과 순자의 위험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지우는 이미 가은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순자의 병원 친구 김 간호사가 몰래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지우가 사용한 약물은 미다졸람이라는 강력한 수면 진정제였다. 장기간 투여하면 뇌 기능을 억제해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이런. 정말 살인미수나 다름없네요.
순자가 분석 결과를 보며 떨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지우가 일부러 할아버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가은이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믿어줄까요? 일단 할아버지부터 구해야 해요. 더 이상 그런 약을 맞으시면 안 돼요. 그날 밤 가은은 지우가 오기 전에 먼저 회장의 방에 갔다. 회장은 낮에 투여된 약물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할아버지, 곧 깨어나실 거예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가은이 회장의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할아버지.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다. 약물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가은아. 네, 할아버지. 저예요. 위험해. 조심해야 해. 회장이 간신히 말을 이었다. 뭐가 위험해요? 지후가.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지후가 들어왔다. 또 여기 있네. 지우가 가은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가은이 기뻐하며 말했다. 뭐? 지우가 당황하며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지우를 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가 가은을 밀어내고 회장 곁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아직 회복이 안 되셨어요. 더 쉬셔야 해요. 지우가 또다시 주사기를 꺼냈다. 안 돼요. 가은이 지우의 팔을 붙잡았다. 또 그런 약을 주사하면 안 돼요. 무슨 약이야? 그냥 영양제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다졸람이죠. 가은의 말에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아? 분석해봤어요. 할아버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약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지우가 완전히 당황했다. 그게 뭐 어때서? 어때서가 아니라 범죄예요. 살인미수라고요. 가은의 외침에 지우가 화를 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저는 다 알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때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후야. 30년 전. 너. 할아버지. 지우가 급하게 회장의 입을 막으려 했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하려 애썼다. 가은이를. 내가. 절벽에서. 안 돼. 그런 말하면 안 돼. 지우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가은이 숨을 헐떡였다. 할아버지의 말은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다. 지우 씨. 설마. 아니야. 할아버지가 헛소리 하시는 거야. 30년 전에 저를 절벽에서 밀어뜨린 게 당신이에요? 가은의 질문에 지우가 더욱 흥분했다. 그런 건 없었어. 너는 그냥 물에 빠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셔. 지우가 소리치는 사이 회장이 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은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30년 동안 너를 찾으려 했는데 지후가 방해를.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우가 또다시 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가은이 필사적으로 막았다. 나라고.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회장의 침대가 흔들렸고 의료 장비들이 소음을 냈다. 도와주세요. 가은이 소리쳤다. 순자 씨, 도와주세요. 곧 순자가 달려왔다. 뭔 일이에요? 지우가 할아버지께 또 약을 주사하려고 해요. 순자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지우를 말렸다. 도련님, 그러시면 안 돼요. 순자도 나서지 마. 이건 가족일이야. 하지만 회장님을 해치시면 해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거야. 지우가 거짓말을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다. 뭔 소동이야? 서연이 상황을 보고는 즉시 가은과 순자를 노려보았다. 당신들이 또 소란을 피우는 거네. 서연 씨, 지우가 할아버지께.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뿐이야. 서연이 아들을 감쌌다. 하지만 미다 졸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서연이 가은을 윽박질렀다. 그 순간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서연아, 너도 알고 있었지.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가은이가 사라진 그날 너도 거기 있었어. 회장의 폭로에 서연이 당황했다. 그건 다 계획된 일이었어. 내 재산을 차지하려고. 할아버지. 지우가 급하게 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가은이 이미 주사기를 빼앗은 상태였다. 이제 안 통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가은이 주사기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너희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해치고 할아버지까지 속이려 했다는 것을 증거가 있어?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동영상도 있고 약물 분석 결과도 있어요. 가은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후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진정해, 지후야. 서연이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가은 씨, 당신이 진짜 손녀라는 증거는 없어요. 뭐라고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가은이 말문이 막혔다. 확실히 법적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설령 손녀라고 해도 3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잖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가은이 절망했다. 하지만은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말씀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서연이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당신이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때 회장이 간신히 말했다. 가은아, 내 서재에 금고 안에 할아버지, 너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사진들.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어. 할아버지, 금고 비밀번호는 325. 내가 태어난 날, 가은의 생일이었다. 3월 25일. 가은아, 빨리 가져와.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그 전에 내가 또 쓰러질지도. 가은이 서재로 뛰어가려는 순간 지우가 막아섰다. 어디 가려고? 비켜요. 안 돼. 서재에는 못 들어가. 지후와 가은이 다시 몸싸움을 벌였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순자 씨, 도와주세요. 순자가 지우를 말리는 사이 가은이 간신히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서연이 이미 그곳으로 먼저 가고 있었다. 서재 금고를 먼저 비워야 해. 서연이 지후에게 소리쳤다. 이제 진짜 증거를 찾기 위한 마지막 경주가 시작되었다. 과연 가은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서연이 먼저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인가?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둘러싼 최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재로 향하는 복도에서 가은과 서연이 마주쳤다. 서연은 이미 서재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서재에 가려고요. 안 돼. 서재는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 저도 가족이에요. 가은이 당당하게 맞섰다. 가족? 증명해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봐. 서연이 비웃었다.
그 증거가 서재에 있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 말씀은 병 때문에 헛소리일 수도 있어. 그리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서연이 열쇠를 흔들며 말했다. 이 열쇠는 내가 관리하고 있어. 회장님이 쓰러진 후부터 말이야. 가은이 절망했다. 서연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지우가 다가왔다. 순자를 따돌리고 온 것 같았다. 엄마, 빨리 서재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 지후야,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어차피 이 여자도 다 알고 있잖아. 지우가 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 무슨 계획이요? 할아버지를 영원히 잠들게 하고 우리가 이 집을 차지하는 계획. 지후야. 서연이 아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차피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지우가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 나는 5살이었어. 가은이랑 같이 절벽 근처에서 놀고 있었지. 가은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예뻐하셨어. 하지만 가은이를 더 예뻐하셨지. 항상 가은이가 우선이었어. 지우의 목소리에 어린 시절의 질투가 묻어 있었다. 그날도 할아버지가 가은이만 안아주시고 나는 혼자 서 있었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저를 밀어뜨렸다는 거예요? 밀어뜨린 게 아니야. 그냥 장난쳤을 뿐이야. 지우가 변명했다. 하지만 가은이가 균형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졌어. 강물로. 깊은 강물로. 가은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오빠, 왜 그래? 5살 가은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만 할아버지가 좋아해. 나는 싫어해. 지우가 화를 내며 가은을 밀었다. 가은이 비틀거리다가 절벽 아래로.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가은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질투 때문에 저를 밀어뜨렸다는 것. 아니야. 장난이었다고. 5살 아이를 절벽에서 밀어뜨리는 게 장난이에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그때 왜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지우가 반박했다. 저는 강물에 휩쓸려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조되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진짜 이름도 가족도 모른 채로. 가은의 말에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래, 그게 문제야.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거. 하지만 할아버지가 알아보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야.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때 순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가은 씨, 회장님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시고. 모든 사람이 회장의 방으로 달려갔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할아버지. 가은이 회장 곁으로 달려갔다. 가은아. 시간이 별로 없어. 회장이 간신히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느낌이 와. 이번에는 정말. 회장이 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재. 금고. 꼭 열어봐. 네, 할아버지. 그리고 지후야. 회장이 손자를 불렀다. 지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너도 내 손자야.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회장의 말에 지후가 울먹였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서연아, 너도 엄마로서 아들을 올바르게 키웠어야 해.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30년 동안 잘못을 덮으려고 했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 회장이 말을 끝내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숨은 여전히 쉬고 있었다. 할아버지, 가은이 울부짖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가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이 설령 진짜 손녀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유언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어. 지우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말이야.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건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쓰신 거예요? 물론이지. 공증도 받았고. 가은이 절망했다. 설령 자신이 진짜 손녀라는 것을 증명해도 상속권은 이미 지우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해요. 진실? 30년 전 일은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아. 서연의 말이 맞았다. 5살 아이가 저지른 일이고 공소시효까지 지난 상태였다. 그럼 지우는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서연이 잠시 멈춰서 지우를 바라보았다. 도덕적으로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겠지. 지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은 씨, 그래도 서재 금고는 열어보세요. 하지만 열쇠가 제가 스페어 키를 가지고 있어요. 순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 그런 게 있었어? 죄송해요, 부인님.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순자가 가은에게 열쇠를 건넸다. 가세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찾아보세요. 가은이 열쇠를 받아들고 서재로 향했다. 서연과 지우도 뒤따라왔다. 서재 안은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책들로 가득했다.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가은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325. 딸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가은이 서류를 꺼내보니 자신의 출생신고서였다. 한가은. 2019년 3월 25일생. 자신의 본명과 생일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지우와 함께 놀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가은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한도준 회장님의 손녀예요. 서연과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은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진실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은이 중얼거렸다.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해치려 했었다. 순자 씨. 가은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다. 네, 가은 씨. 이제 정말 할아버지와 저뿐이군요. 그래도 진실을 찾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순자가 위로했다. 그때 회장의 방에서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가은이 서재에서 뛰쳐나갔다. 할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새롭게 찾은 진실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었다. 회장의 방으로 뛰어간 가은은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위험합니다. 뇌압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은이 절망했다.
할아버지. 가은이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이 미약하게 눈을 뜨고 가은을 바라보았다. 가은아, 금고는 열어봤니? 네, 할아버지.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다행이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가은아, 미안하다. 30년 동안 널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다. 의료진이 회장을 들것에 옮겼다. 가족분 중 한 분이 동행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제가 갈게요. 가은이 나섰다. 잠깐. 서연이 가은을 막았다. 당신이 왜 가려고 해? 법적으로 가족도 아닌데.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증명서류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어. 호적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서연의 말이 맞았다. 30년 전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럼 제가 갈게요. 지후가 나섰다. 지후야, 내가. 엄마, 제가 법적으로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지후가 구급차에 올랐다. 가은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서연이 막았다. 당신은 여기 남아있어. 왜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어. 서연의 눈빛이 위험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저택에는 서연과 가은, 그리고 순자만 남았다. 이제 정말 끝이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지우 것이 돼. 그럼 당신 같은 사기꾼은 쫓아내야지. 사기꾼이라고요? 그래, 어디서 나타나서 남의 집 손녀라고 우기는 사기꾼 말이야. 가은이 화가 났다. 증거도 다 있는데 무슨 사기꾼이에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30년 전 서류라면 더욱 그렇고. 서연이 비웃었다.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 유원장은 공증까지 받았고 회장님도 곧.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 80대 노인이 뇌출혈로 두 번째 쓰러지면. 서연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혹시 한도준 회장님 보호자세요? 네. 손녀인데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계속 손녀를 찾으시고 있어요. 가은이 기뻐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네, 그런데 혈압이 계속 불안정해서.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은 가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저는 병원에 가볼게요. 가은이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문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병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안 돼.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서연의 태도가 돌변했다. 왜 못 나가요? 회장님을 만나면 안 돼.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이상한 말이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상한 말인가요? 가은이 서연을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서연이 완력으로 막았다. 나요. 안 나. 넌 여기 있어야 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순자가 말렸다. 부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순자, 너도 가만히 있어. 하지만 가은 씨가 할아버지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사기꾼이 왜? 서연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30년 전부터 우리 계획을 망치려고 나타난 골치 아픈 애였어. 계획이요? 가은이 물었다. 그래, 계획. 회장님이 쓰러지기를 기다렸던 계획. 서연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우가 5살 때 너를 절벽에서 밀어뜨린 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가은이 경악했다. 뭐라고요? 그날 나도 거기 있었거든. 멀리서 다 봤어.
그럼 왜 구해주지 않았어요? 구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 너 때문에 지우가 항상 2등이었거든.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장님은 항상 손녀만 예뻐하셨어. 손자는 안중에도 없었지. 그래도 5살 아이를.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했어. 너만 없으면 지우가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거니까. 가은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3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은 것도 당연하지. 찾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색 때도 엉뚱한 곳으로 보냈고 실종 신고도 대충 처리했어. 서연이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쏟아냈다. 그리고 회장님이 너를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씩 약을 탔지. 약을요? 그래,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약. 그래서 회장님이 점점 너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게 했어. 가은이 분노했다. 당신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치려고 하네. 서연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제 회장님도 깨어나시고 모든 게 들통날 위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가은이 서연을 노려보았다. 간단해. 30년 전처럼 다시 사라지게 하면 돼. 서연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이게 뭐예요? 독. 한 방울만 마셔도 심장마비가 와. 가은이 뒤로 물러섰다. 순자 씨. 순자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서연이 완전히 미쳐 있었다. 부인님, 정신 차리세요. 순자가 서연을 말렸다. 지금까지는 사고로 위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명백한 살인이에요. 이미 늦었어.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경찰이 올 거야. 서연이 독병을 들고 가은에게 다가왔다.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애가 이제라도 죽어. 안 돼요. 순자가 서연과 가은 사이에 끼어들었다. 비켜, 순자. 안 됩니다. 가은 씨는 정말 회장님의 손녀예요. 손녀든 뭐든 상관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방해물일 뿐이야. 서연이 순자를 밀치고 가은에게 독을 먹이려 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지후가 급하게 들어왔다. 지후야? 할아버지가 경찰을 불렀어요. 뭐라고? 30년 전 일을 다 자백하라고. 그리고 가은이를 해치면 안 된다고. 지후의 말에 서연이 절망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엄마, 독은 왜 들고 계세요? 지후가 어머니 손에 든 독병을 보았다. 가은이를 제거하려고. 안 돼요. 지후가 어머니를 막았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지후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지후가 무너지며 말했다. 가은아, 정말 미안해. 5살 때 일도.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괴롭힌 것도. 가은이 눈물을 흘렸다. 지후. 나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고생했어. 가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지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회장이 병원에서 신고한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이 주저앉았다. 경찰이 들어오자 서연과 지우는 30년간의 죄를 모두 자백했다. 가은은 마침내 진실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를 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저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가은 씨. 순자가 다가왔다. 이제 정말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뭐가 걱정이세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할아버지도 저도 많이 늙었어요. 가은이 슬퍼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난 게 다행이죠.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순자의 위로에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간 잃어버린 손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3개월 후, 서연과 지우는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30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회장에 대한 약물 투여와 가은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 회장은 많이 회복되어 혼자서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가은이 사과를 깎아드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입맛은 어떠세요? 좋아졌어. 그동안 먹던 약들 때문에 아무 맛도 안 났는데.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가은아. 생각해야 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30년 동안 고생시켰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함께 있으니까요.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너의 어린 시절도 청춘도 모든 걸 놓쳤어. 하지만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가은아, 혹시 원망하지 않니? 할아버지를. 왜 원망해요? 내가 더 잘 돌봤다면 지우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했을 텐데. 회장이 자책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5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가은이 미소 지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가은아. 그리고 할아버지. 가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저는 재산 상속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회장이 놀랐다. 뭔 소리야? 그냥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당연히 받아야 해. 아니에요. 가은이 고개를 저었다. 제게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가족? 순자 씨요. 가은이 웃으며 말했다. 20년 동안 할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저까지 지켜주신 분이에요. 진짜 가족 같은 분이죠. 그때 문이 열리며 순자가 들어왔다. 가은 씨, 회장님.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순자야. 회장이 순자를 불렀다. 네, 회장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 20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그리고 가은이를 지켜줘서. 순자가 당황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가족도 아닌데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지켜줬잖아. 회장님, 순자야,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아줄 수 있겠니? 가족으로서 말이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가은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 씨, 저희 진짜 가족이 되어요. 가은 씨. 세 사람이 감동적으로 포옹했다. 한 달 후 회장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저택은 예전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정원에서 차라도 드실까요? 그러자 정원에 있는 정자에서 세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30년 전 가은이 지후와 함께 놀던 그 정자였다. 가은아, 여기서 너와 지우가 많이 놀았었는데. 회장이 아련하게 말했다.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쌍둥이 손자 손녀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지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 회장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읽어볼래? 가은이 편지를 펼쳤다. 할아버지, 가은아.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5살 때 질투 때문에 저지른 일도, 그 후 3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도, 감옥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할아버지,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은아, 너는 정말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이너스 지후가. 가은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겼다. 가은아, 어떻게 생각하니? 지후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피해자?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잘못 교육받았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고. 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물론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회장이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5살까지밖에 못 키웠는데. 하지만 그 5살 동안 받은 사랑이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줬어요. 가은의 말에 회장이 감동했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가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럼 이제 독을 안 먹으니까. 회장이 농담을 했다. 할아버지, 하하 미안. 그런데 정말이야.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 두 사람이 웃으며 걷고 있는데 순자가 뛰어왔다. 회장님, 가은 씨.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후 도련님이 교도소에서 탈옥했대요. 세 사람이 모두 놀랐다. 탈옥? 네, 방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조심하라고. 가은이 불안해했다. 혹시 복수하러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찰이 경비를 서겠다고. 그때 정원 입구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야? 회장이 물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후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눈빛도 예전의 거만함이 아닌 회한에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가은아. 지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후야. 회장이 놀라며 일어났다. 할아버지,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탈옥한 게 아니라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모범수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 지후가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후야. 그리고 가은아. 지후가 가은을 바라보았다. 나 때문에 30년 동안 고생했지? 정말 미안해. 지후가 땅에 머리를 박으며 사과했다. 가은이 한참 지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지후 오빠. 오빠? 지후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는 쌍둥이잖아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후가 울음을 터뜨렸다. 가은아,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사세요. 할아버지께도 저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어. 회장이 두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순자가 울면서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가은이 물었다. 그럼 내 손녀와 손자가 모두 돌아왔는데. 그리고 순자 씨까지. 맞아. 이제 진짜 가족이야. 회장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30년간 잃어버린 혈육이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어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었고,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었다.